미국 쪽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많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돼요. 예. 이게 그러면은 금융위기 아니야? 신한은행 괜찮은 거죠? 아유. 근데 그 사이에 호칭이 바뀌었는 거 보면 진급을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능력은 없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또 팀장님이 은행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네. 금융권 이야기 제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이 시작된 미국발 은행 위기가 스위스 2위 은행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은행 유동성 위기를 또 거쳐서 이제 보니까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치 이제 뱅크 유동성 위기 우려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 충격 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불확실성을 어디까지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도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은행 망해요. 요즘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은행별로 다르죠? 라고 얘기를 하면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형 은행들은 아마 특히 미국 쪽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많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돼요. 예. 생각보다 많은 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러면은 금융위기 아니야?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금융위기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9월 15일이었거든요. 2008년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놀랐던 게 그때 이제 미국의 그 3위 투자은행이 메릴린치였어요. 걔가 JP모건으로 BOA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먼이 4위거든요. 리먼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거 딱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가 5위였는데 베어스턴스가 JP모건으로 인수가 돼요. 그리고 1, 2위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인데 둘 다 휘청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의 감독하에 들어가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게 뭐냐면 은행지주회사로 들어가야 그 연준의 그 밑에 있는 상업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연준은 상업은행들한테는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금융위기 때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작은 중소형 은행들 특히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크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디펜던시가 큰 그런 형태의 은행들이 좀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들이 아마 조금은 더 많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은행들이 몇 개 더 파산합니까? 오케이.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로 전개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럼 SVB 이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건 뭐냐? 일단 SVB부터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이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SVB는 IT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컸거든요. SVB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고객이 전부 다 IT 관련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테일 뱅크라는 표현을 쓰고 홀세일 뱅크라는 말을 쓰는 이게 도매다 소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리테일 뱅크는 약간 좀 개인 금융. 그 다음에 홀세일이라고 하면 약간 기업 금융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특정 은행이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판교에만 있는 거죠. 판교에만 있고 개인 고객을 안 받아요. 법인 고객만, IT 벤처 법인 고객만 받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IT 벤처 법인의 예금만 예금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IT 벤처들한테. 예시가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봐야지 조금 좀 그 성격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년도, 21년도에 너무 좋았던 거죠. IT 벤처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투자금 계속 들어가고. 그럼 이쪽에서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들어간 만큼 이 돈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금이. 그럼 이 예금을 갖고 제가 무언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고객이 IT 벤처잖아요.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IT 벤처가 잘 돼서 예금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요. 예금하는 사람한테 예금 맡기고 있는데 대출 필요해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장기채를 사버렸던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모두가 그 산업이 안 좋아지면 그 고객 모두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예금을 빼잖아요. 그럼 동시에 예금을 빼면 어쩔 수 없이 예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예금이 들어와야 이 캐시를 넘겨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금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고객이 딱 한정돼 있는 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IT 벤처만을 대상으로 한 고객층인데 모두가 안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너무 모두가 좋았다가 너무 모두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당황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장기채를 팔아서 돈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기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게 은행의 손실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은행 위험한 거 아니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 뱅크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VB는 무너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SVB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특정한 산업 쪽에 대한 디펜던시가 컸다라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굉장히 방만하게 장기채를 가지고 투자를 운용했었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른 은행들이 이런 형태의 성격이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은행이 대형이잖아요. 그럼 고객층이 IT 벤처에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만 볼게요. IT 쪽에서는 돈이 안 들어와요. 예금 인출이 나는데 에너지가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엑슨모빌 이런 쪽에 현금이 넘쳐났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굳이 장기채를 안 팔더라도 이 현금을 내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은 굳이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은행은 규제가 굉장히 강했고 중소형 은행은 규제가 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규제가 강한 쪽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는 얘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겁니다. 이 정도 흔들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던 애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중소형 은행의 돈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일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생기니까 파산할 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지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고객층이 다채롭다는 거하고 캐시에 대한 인플로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얘를 팔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SVB와는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대형은행은 전이가 안 되는데 그럼 크레딧 스위스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여기서부터 딱 문제가 생기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 말에도 파산한다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작년 말에도 크레딧 스위스 위험하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상반기부터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해서 걔도 벤처죠, 일종의. 그쪽부터 손실이 크게 났고, 그 다음에 빌황, 아케고스하고도 하면서 좀 큰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걸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쪽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미 꺾여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그 크레딧 스위스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카운터파티라고 하죠.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 그쪽이랑 거래하지 말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담보물을 갖고 있어도 가급적이면 이쪽이랑 같이 거래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무너진 은행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무너진 은행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를 까보니까 저하고도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안전한 담보만을 갖고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죠. 말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 말고도 따로 거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스왑 거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크레딧 스위스하고 했었던 거래들이 많이 끊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취약했던 거고요. 시생량을 다음으로 찾고 있을 때 크레딧 스위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 케이스가 됐겠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빠르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형은행인 건 맞지만 사실상 특수하게도 리걸 리스크가 너무 많이 걸려 있었던, 그리고 영업 손실이 크게 났었던 그런 약한 고리였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거 뒤로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약간 자체적인 좀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CDS 마켓이 있어요. CDS라는 건 보험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이치방크를 보증을 해줘요? 그럼 무슨 대가로? 그러면 보증료를 받아요. 근데 도이치방크가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럼 보증료가 높아지겠죠. 높아져야죠.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다라고 하면은 보증료를 더 많이 받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보증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달에 10만 원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안 되겠어. 1,000원 내야 돼. 이러면 사실상 얘는 망할 것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CDS 프리미엄이 이 보증료가 확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인식만 갖고 가세요. 근데 이 CDS 시장이라는 게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뒤다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의 거래가 가격을 막 결정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유동성도 별로 없는 CDS, 1,000억짜리 CDS 시장이 몇 조짜리 은행을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CDS 시장을 감독해야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자 보세요. 모두가 다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이제 소뚜껑 이러면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어두운 방이고 귀신이 한번 나갔다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김 작가님하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럼 제가 뭐 이러면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제 친구랑 이제 술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테슬라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 그래서 막 이제 뭐 전기 트럭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난 좀 금리 관점, 매크로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좋을 때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딱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라고. 그러니까 막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 언제까지 그렇죠. 금리 보고. 네, 그렇죠. 맨날 뭐 어디 가서 환전할 때 오늘 해 내일 해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기분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나만 소외됐나?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나보다 똑똑한 여러 사람들이 이미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누가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정보는 어디선간 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사주 경기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팍 뛰어올라요.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CDS 보증료가 팍 뛰어올라요. 저기다! 라는 거죠. 그럼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여기서 뭔가 나오나? 하면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이체은행의 도이체방크의 그 보증료 CDS 프리미엄이 팍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던지는 거죠. 도이체 주식을. 그 채권도 던지니까 채권 금리 뛰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죠. 도이체방크가 위험해. 왜? CDS 프리미엄이 치솟잖아. 주가 빠지는 거 보여? 채권도 흔들리고 있어. 망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딱 맞춰가지고 그 현상이 더 증폭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도이체은행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요, 2016년도에 그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냐면 그때 중국 무너지고 할 때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 이거 이슈 있으면서 이제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도이체방크는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인력도 많이 감축을 하고 인건비도 줄이면서 이제 완전히 수익이 잘 나는 은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무너지면서 코코본드 위험한 것 같아 하니까 이거하고 또 연관돼 있었던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여기 한 5년 이상 몸담았던 사람은 맞다 도이체방크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CDS를 보니까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맞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몰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리스크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도이체방크는 자본이 엄청나. 그리고 수익도 매번 나. 크레딧 스위스하고 달라. 리걸 이슈에 크게 걸린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이제 쇼츠 총리가 나와가지고 누가 그러니?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 도이체방크 주식을 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도이체방크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잘 나가는 거하고 망하지 않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리스크는 크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VB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체방크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결국에는 중소형 은행의 일부가 파산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SNL 사태라고 해서 저축은행 파산했던 적이 있어요. 꽤 많은 저축은행이. 그래서 지역은행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전면적인 대형은행의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 같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금융위기처럼 그런 대형은행 정말로 번지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아예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겠죠. 예. 어떤 연결고리가 딱 맞춰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는요. 대형은행이 손실이 났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대형은행의 손실이 이게 갖고 있는 게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G만 한번 말씀드려요. 그때 AIG 무너진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자 AIG는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수많은 보험을 가입한 개인 고객들도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DS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망하면 보험료를 줄게요.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파산에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도 했었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려고 해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괜찮아. AIG가 보증해줘. 그럼 느낌이 어때요? 쿨. 그렇죠. 그럼 이제 AIG는 어떤 애야? 그럼 아우 AIG도 몰라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AAA야. 근데 만약에 AIG가 흔들려 버리면 AAA를 믿고 투자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AIG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가 없고 이게 파생 상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재창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묶어 나가야 될지 지금 있는 대로 다 덕지덕지 계속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수죠. 리먼을 파산시킨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실수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너무 많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도 보시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망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안 좋은데 이거를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쵸. 근데 안 좋은데 뭔가 엄청난 걸로 메워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건 안 흔들려요. 그러면서 사실 증시가 그렇죠. 오히려 대형 호재라고 연준에서 다 사주겠다 문제되는 거.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 이상으로 돈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때도 증시가 급락을 하다 위로 확 던져버리잖아요. 금융위기도 똑같았죠. 이게 단순히 그냥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흔들렸었던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몇몇 대형 은행들이 손실이 난다?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제할 방법조차 없구나. 속수무책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전개되려면 상당한 충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금융 시장도 혹시 위험해질 수 있는지, 한국에도 뭐 사실 뭐 특정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은행들은 있을 테니까요. 이제 뭐 제가 지역은행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층이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규제가 굉장히 탄탄해요. 자본 비율 규제 같은 것들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사이드에서 유동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쪽에 대한 규제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성장성이 있냐, 뭐 그래서 은행주 사? 이런 케이스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 은행들이 불안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를 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때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가 오려면 대형은행이 파산을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 은행 쪽으로 어마어마한 예금이 몰렸어요. 작년에 4분기에 은행 쪽으로 예금이 40조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뭐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현금 예금으로 많이 갔죠. 그게 이제 좀 역설적인 건데, 규제가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으면 평온할 때는 규제가 강한 쪽이 불만이 많아요. 우린 돈 더 벌 수 있고 한데 너무 많은 규제에 눌려 있어. 약한 쪽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불황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럼 약한 쪽은 불안해 보여요. 근데 규제가 강했던 쪽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죠. 그러면 돈이, 약한 쪽에 있던 돈이 한꺼번에 강한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약한 쪽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강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랄까, 이제 난파선에서 이제 맨 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그 위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SOS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뭐 시중 대형은행이 뭐 파산한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신한은 괜찮은 거죠? 대형은행이야 뭐. 알겠습니다. 예.